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이 몸담은 미래대연합 각자의 창당 작업을 중지하고 다음 달에 공동 창당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가칭 개혁 미래당이지요. 중텐트 정도는 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원욱 의원님이 탈당을 할 당시에 당장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네. 사실 그 당시에 그 말을 믿은 분들은 아무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지금 정의당 의석수가 현역 의원으로 구성된 수가 6명이잖아요. 6명. 기호 3번을 차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들과 힘을 합해야 하고 또 이 조응천, 이원우,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도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은요? 저도 이제 본인들이 싫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쭉 신당들이 창당되는 과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간판 스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실무를 좀 이끌어 나갈 실무진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당원들 확보를 위한 조직까지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래 대연합이죠.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나 뭐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의원님들이지만 본인이 이제 간판 스타로 나서기에는 국민적인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이제 본인이 뭐 조직은 있을지언정 이걸 또 이제 정당을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이런 실무 그룹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데 있어서는 현역 의원들이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제 그 미래대연합 측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본인들은 먼저 일단 이준석 신당 그 개혁 신당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시고 이제 이 제3지대 정당을 꾸리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반윤석열 전선을 구축해서 중도 세력까지 다 아우르는 정당이 되겠다. 요걸 원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일단 당부터 만들고 와라. 근데 좀 시한은 또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손을 잡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게 반윤석열이라기보다는 반 이재명 전선 같이 형성이 돼버려 가지고 중도 확장 뭐 이런 외연 확장 이런 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기존의 민주당과 또 반 이재명을 주창하는 듯한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 중텐트 정도 친 건가 하는데 물음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칭 개혁 미래당입니다. 개혁 미래당.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이름을 두고 지적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옆집 이름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느냐.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새로운 미래 또 미래대연합 여기에 개혁이라는 거는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출범한 개혁신당을 좀 의식해서 이거 당명으로 정한 거 아니야 라는 지적 혹은 비판 또 일부 있습니다. 이게 빅텐트 주도권을 의식한 뭐 기싸움으로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명 행정관님. 사실 기싸움이라고 하면은 지금 개혁신당이 먼저 창당 준비를 가장 먼저 해왔고 또 지지율이 그 다른 정당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황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젠 대표죠.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고요. 이 개혁 신당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미래개혁당 신당 관계자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개혁 미래당. 개혁 미래당 하도 많아서 신당 관계자께서 이준석 개혁 신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정한 당명이다라고 한 만큼 당연히 의도성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개혁 미래라는 어젠다가요. 사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신당이 만들어질 때 혹은 보수 정당 내에 뭐 새로운 뭐 그룹이 생길 때 주로 선택해 오던 용어들이거든요. 개혁인이 미래인이 하는 것들이 이 개혁 미래당이 과연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우리도 민주당에서 나온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당 세력이야라는 어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우리 이동수 대표님 개혁 미래당 당명 어때요? 좀 저도 이게 이제 뉘앙스가 저도 여전 행정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이제 비슷하게 지었는데 너네 합당 안 할 거야? 지금 이런 이제 스탠스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중국 무협지 이런 거 보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강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네. 전 이게 딱 지금 그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과거에 2018년에도 이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질 당시에 처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미래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칭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정당을 표방하던 우리미래라는 또 정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크게 반발했던 게 우리가 이미 약칭으로 미래당 쓰고 있는데 그 청년들 생각한다는 그런 이 개혁을 말하는 정당이 우리 이름 이렇게 뺏어가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티즌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개혁 미래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목 상권 침해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좀 비판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 지금 뭐 개혁 미래당, 그 개미당이죠 약칭으로. 그 개혁 미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구태 정치나 이런 것들 비판하시면서 뭐 새로운 정치, 우리가 그리고 개혁과 혁신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이름 비슷하게 가져가고 뭔가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효과들 좀 노리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개혁일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력 규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정작 이 당이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나 이런 정책 같은 거는 이게 뾰족하게 드러난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이번 일이 약간 좀 이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명분인데 명분을 얻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에 뭐 공동 창당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비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양측 그러니까 지금 개혁 미래당으로 가기로 했지만은 미래대연합 측 또 새로운 미래 측에서 공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신당에 현역 의원들 관심이 높다. 문의 전화, 러브콜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양측에 더 나아가서는 개혁 미래당의 현역 의원분들의 입당이 이어질지 이런 것도 관심이고 몸집 불리기에 결국 성공해서 개혁 신당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예측하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양 당의 공천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공천 결과를 봐가면서 이분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다만 임혁백 공관위원장님의 요즘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그 친반명계를 학살할 거다, 공천 학살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 반명계의 주류 핵심이자 사실은 민주당의 원래 핵심이었던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심 불출마 해주길 바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발언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에는 안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 이탈, 뭐 분당 수준의 이탈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왜 정의당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석만 넘기는 현역 의원들만 입당을 해줘도 기호 3번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이 개혁 미래당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는 현역 의원들도 계산을 많이 해볼 것 같은 그런 본격적인 뭐 공천 국면이 뭐 좀 돼봐야 얼마나 나오실지 좀 감이 잡힐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민주당 내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명계와 그동안 이제 비명계 간의 갈등이 계속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혁미래당이 창당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비명계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이제 요즘에 어떤 이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그 표적이 이제는 이제 중립지대에 있었던 친문이나 이런 쪽을 향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친문계였던 이제 의원분들이 이제 현역으로 있고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외 인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좀 갈등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서 이제 이 친명계에 밀린 친문계 현역 의원들이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 개혁미래당에 합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심은 요 다음 단계일 것 같기도 해요. 개혁미래당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주축이 된 개혁신당하고 이 통합 여부. 근데 양양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미래당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빅텐트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옵니다. 스물스물. 염혜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개혁미래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의 결합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의 세대 간 갈라치기 혹은 성별 갈라치기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혐오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생 정당이자 소수 메시지 선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게 진중권 평론가께서도 네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사회적 약자만 공격한다라는 그런 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그동안의 이미지, 그동안의 메시지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명연대 혹은 반윤연대라는 기치하에 결합을 한다 해도 이게 절대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 수 없고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그 현역 의원으로서의 새는 뿌리기가 가능할지 몰라도 진정한 그 유권자들이 이쪽으로 결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서로의 메시지가 서로를 방해해요. 네. 그럼 이 대표님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지금 여명 행정관님 말씀대로라면 그래 뭐 좋아. 물리적으로 뭉치더라도 화학적으로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합당까지는 아니지만 총선에서 약간 지역구별로 이게 통합 후보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선거 연대랄지 이런 정도 수준은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정도 그거는 이제 통합 뭐 연대라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그 현실적인 여건에 따른 결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지금 이 신당으로 거론되는 당들이 보면 전국에 이제 250개가 넘는 지역구에 후보를 다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본인들이 이제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낼 수 있는 지역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이 개혁미래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많이 이제 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과 유대 관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공천을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영남 지역에서 정치에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뭐 서로 이제 어떤 지역구를 양보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진짜 화학적인 어떤 결합까지 이어질까 했을 땐 저는 의문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개혁미래당 창당하면서 요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 개혁신당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한 연대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막 긍정적인 쪽보다는 어렵지 않겠나. 특히나 이제 화학적 결합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지지층에 대한 생각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여러 가지 험로가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개혁미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 주목해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가졌고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엿새 만이더라고요. 대통령실하고 윤재혁 원내대표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현안이든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별한 자리를 뭐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할 계획은 없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노력을 배가해서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로써 소위 말하는 당정 갈등 이런 것들 또 사천 논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들 봉합이 좀 됐다라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에 이은 6일 만에 오찬이에요. 네네. 이렇게 봉합 수순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저는 지난 그 이른바 사천 논란과 당과 대통령실 간의 그런 갈등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안에 다양한 공천 전략이 존재할 수 있구나. 뭐 활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잘 봉합만 된다면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번 정치에서의 시대 정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가 사실은 같습니다. 바로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퇴진시키자라는 것인데 그 메시지와 비전과 목적 아래에 결국에는 봉합하고 뭐 선거 국면으로 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오늘 기자들이 추가로 물어봤어요. 김 여사 의혹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온 건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은 이제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불씨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로서 이제 뭐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보도 나온 거 보면 오늘 오찬에서 네. 뭐 민생 얘기했다, 정책 현안 얘기했다 이렇게 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전 진짜 그 얘기만 했으면 이분들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갈등 문제인데 전 분명 이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안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쁜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 앞두고 보통 보면은 당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분이 불거지는데 그게 꼭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먹는 큰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하는 건 전 뭐 필요하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두 분 다 법률가 출신이시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현안들을 대할 때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건 결국에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론 평가도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취임 한 달을 맞았죠. 여론 평가를 보니까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죠.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23일부터 25일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52%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52%요. 자세한 조사 개요 또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뭐 물론 당정 갈등이 일부 있었지만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한 달 첫 발자국 잘 찍었다, 잘 내딛었다 이렇게 봐도 될는지 궁금합니다. 연명 행정관님. 우선 비판 세력이 네. 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 윤석열의 황태자다라는 그런 멸칭이자 별칭으로 불러왔는데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의 황태자라는 프레임에서는 잘 벗어난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유형의 리더가 탄생했다. 그러한 주간을 보냈다라고 봅니다. 우선 전국을 순회하면서 좀 흩어지고 사실 요즘 보수 유권자들이 참 많이 무기력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결국에는 법적으로 가장 자신 있는 이 정부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뭐 소위 말하면은 처벌하지 못한 그 무기력증이 되게 많은 유권자들한테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요? 그런 민심들을 전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또 수습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보면 요즘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당직자들 이야기예요. 아이돌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네. 보면은 그분들이 딱 우리 당이 옛날 한나라당 시대 때 막 젊은 판사 또 젊은 변호사들이 입당할 때처럼 약간 좀 차가워 보이지만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젊은 똑똑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있고 또 이분의 어법이나 화법이 예컨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민주당의 그런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뚫린 속들을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수의 새로운 아이돌 역할을 하시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또 기능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이 좋다라는 건 여론조사로도 지금 뭐 나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다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의 행보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필살기 카드 2개를 지금 다 써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였던 한동훈 그 당시 뭐 전 법무부 장관을 조기 등판시켰고 또 이제 이분이 항상 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식구 아니냐였잖아요. 근데 이거의 차별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조기 등판한 상황에서 차별화까지 너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그럼 이 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자체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했을 때 그게 좀 딱히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대선 1년 반 뭐 1년 이쯤 앞두고 이제
그때 등판을 해서 막판에 바람몰이를 하고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고 이제 선거에 임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을 텐데 이 카드를 이렇게 빨리 써버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총선에 지게 될 경우에는 또 한동훈 책임론이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또 이제 마땅히 돌파할 만한 카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드를 먼저 써버렸다. 네.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 사실 정치인이자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희생으로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법무부 장관을 쭉 하다가 뭐 비례대표로 안전하게 국회에 등원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과연 그 모습이 보수 유권자들한테 혹은 국민들한테 뭐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인식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총선이 한마디로 이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의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행정관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사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본인만 잘한다고 해서 결과를 막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좀 예상 밖의 패배를 할 경우에는 또 이제 차기 대선 경쟁자로 이제 거론되는 뭐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득달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일찍 등판한 게 지금이야 물론 반응이 좋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2%라는 이 수치를 좀 따져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52% 긍정평가에 대해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이 조사에서 35%였더라고요. 이거랑 비교했을 때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이른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당시에는 2012년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 긍정평가율이 52%, 이번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은 수치긴 합니다. 그래서 의미 부여를 더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다음을 내다보는 분도 있고 한데 이른 감이 좀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면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명 행정관님. 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인 시절에서부터 스타 장관이자 정치인으로서 여론조사에 주로 많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대선 후보 인지도 때. 그때도 사실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만 이런 거죠. 이분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섰을 때 그것이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잡룡이 아니라 잡룡이었다. 라는 그런 평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이 52%의 수치로 자신이 누군지를 어떤 정치인인지를 잘 증명하는 그 스타트를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대표님은 아까 프로에 어떤 카드가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어가려면 어떤 과제 또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총선에 대한 승리 외에요? 외에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거를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털지 않으면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왕 맞을 매면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빨리 이제 조기에 이 사건을 종결짓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책 대결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위원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촉법소년 문제라든지 사형제 문제 아니면 이민 문제 같이 법과 관련한 되게 민생과 가까운 문제들을 되게 이슈로 만들고 이렇게 좀 주도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지금 비대위원장 시작하고 나서는 뭐 586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 뭐 개딸 전체주의 뭐 일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청산론만 가지고는 어떤 중도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책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앞으로의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띄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또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명 행정관님께서도 향후 뭐 과제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의 첫 대결에서
저는 사실상 패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맞닥뜨렸을 때 그 관계 정립을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야 또 이렇게 그분의 그 향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네. 번째는 네. 저는 이동수 대표랑 같은 생각인데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아닌 거의 대한민국 곳곳이 사각지대가 됐어요. 그런 약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보수 정당이 할 수 있는 보수의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야기도 해보죠. 굵직한 전 현직 의원들의 총선을 겨냥한 행보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뭐 탈당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뭐 총선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도 않겠다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러브콜을 받지 않은 셈인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를 한번 평가해 볼까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왜 이런 탈당도 공천 신청도 하지 않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의 그 발표문을 보면서 예. 선당 후사의 그런 뭐 단장의 아픔이 느껴지기보다는 총선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총선 망하면 내가 구원투수로 나오겠다라는 총선이 참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상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현 네. 대표가 네. 계속 개혁신당으로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탈당의 아이콘이거든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그만큼 개혁신당의 이런 총선에서의 성적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지 그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네. 굉장히 혹평을 하셨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에서 실패를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예. 그때의 기억이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도 보면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 비박계와 친박계 의원들 갈등이 일어나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분당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당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른정당에 또 창당하게 되고 이렇게 합류하시게 됐었는데, 근데 이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유승민 의원께서도 좀 약간 어떤 그런 교훈을 얻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당은 다시 또 합쳐지게 돼 있다. 이게 또 지금 언론에 나온 그 주변 관계자들의 어떤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유승민 전 의원께서 결국에 이준석 신당도 우리랑 다시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생각하는 건 같지만 표현은 좀 여명 행정관님이랑 다르게 하고 싶은 게 뭐 우리 당 망하나 보자, 뭐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이 어떤 또 변화가 생길 때 본인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하시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공천 신청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불출마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두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니까. 그렇다면 공천 신청은 안 하지만 혹시 당에서 혹은 지도부에서 험지 출마 뭐 이런 것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할지, 아니면 뭐 험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을 때 과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지, 또 유승민 의원은 받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정치를 아주 오래 해오신 만큼 예.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열어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정말 생물과도 같아서 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 보수 정당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또 닥쳤을 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반명이라는 기치 아래 또 386 운동권을 퇴진시키자는 그런 시대정신 아래에 다 뭉치자, 헤쳐 모이자라는 또 큰 그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네네. 생물이니까요. 이 대표님 의견도 비슷하신가요? 저는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유승민 전 의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을 지키고 있다고 뭐 어디 뭐 공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걸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받는 것도 모양새가 되게 우스워지는 것 같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뭐 위기가 오든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본인의 역할을 좀 뭔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기회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다시 또 갈 수 있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면 아까 여명 행정관 말씀과 비슷하네. 일단 전제가 위기가 있어야지 등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출마 준비를 하는
곳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숙 전 의원이 이랬습니다.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의 의식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윤희숙 전 의원의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구 출마 선언, 출마의 변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저는 이 출마의 변을 정말 네. 오랫동안 준비하셨구나라고 공들여 준비하셨구나라고 예.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귀에 박히던 워딩이 바로 껍데기는 가라지 않았습니까? 네. 이 껍데기는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는데 이 알맹이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변화시켜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정치가 알맹이고 뭐 토착 왜구나 죽창가 혹은 적폐청산같이 모호한 구호로 나라를 두동강 내는 정치가 껍데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선언을 하신 건데 네.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중구 송동갑에서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3선을 하시고 서초 을로 가셨어요. 민주당한테 험지죠. 네, 반대로 윤희숙 의원님은 서초 갑에서 공천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던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험지인 중구 성동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두 분의 별단이 어쨌든 당적을 떠나서 멋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윤희숙 의원의 출마의 변을 보면은 자신의 도덕적 자신감 그리고 그걸로 의석을 내던졌던 그분 같은 선택이었고 또 출마 선언문 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그동안 예. 윤희숙 전 의원의 어떤 보여준 모습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예. 우리 정치의 문제는 이제 어떤 비전을 내놓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청산하겠다, 누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청산 정치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제 전문가의 KDI 출신이시고 또 본인이 정책에 관한 책도 내시고 이런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해오셨는데 결국에 운동권 정치 청산하겠다라고 가는 거는 기존의 이 우리나라 정치 구도를 답습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변명을 해드리자면은 네네. 우선 출마 선언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제적 진단을 하셨고 또 아무래도 이 386 운동권의 퇴진 문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 동시에 주장을 하는 하나의 이 정치권의 시대 정신이어서 그 목소리와 구호를 통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정치인들을 장악해온 분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라면서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한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야당 운동권을 겨냥한 한동훈 위원장의 킬러 공천이라 할까요?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이 말과 이런 킬러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요. 저는 드디어 한동훈 스타일의 공천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의아해 왔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의 일이지만 암만 해도 영남의 중진들이 다선 중진들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부산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등판을 하고 하는 등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윤희숙 의원이나 또 이번에 하태경 의원도 지금 또 험지에 당의 요청에 따라서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스타일의 공천이 무엇인지 슬슬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제 운동권을 겨냥한 킬러 공천이 아니라 20년 동안 정치했지만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한 기득권 정치에 대한 킬러 공천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권 뭐 정치에 대한 불만은 국민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가 이제 지난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대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세력들은 뭐가 더 낫냐라는 그런 어떤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뭐 좀 잘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요.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해서 광주 광산 을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어느 당에 합류할까도 궁금합니다. 염혜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권은희 의원이 광주 광산 을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민주당으로 돌아가실지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으로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의아한 게 이분이야말로 지금 비례를 2번 하면서 꽃길만 걸으신 분인데 이번에 또 광주 광산 을이라는 그러한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에서 공천을 받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지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 그 먼저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 정정하자면은 비례 2번이 아니라 이제 2014년 그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초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16년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랑 같이 해가지고 또 같은 지역에 사셨고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받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구가 지금 현재 뭐 친명의 또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한 민영배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이분이 이제 뭐 자의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국민의힘에 또 몸을 담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다시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네. 아마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가는 개혁미래당에 이제 합류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2014년에 처음 정치권에 입문하시고 나서부터 쭉 이제 광주 쪽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제 국민의당이랑 그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따라서 본인도 이제 막 바른미래당도 갔다가 국민의힘도 갔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이게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겠지만 당적을 자주 바꾼 부분이 이제 지역구 정치에는 크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도 권은희 의원에겐 꽤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 한 분 있습니다.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총리 경북 경산 지역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강한 경산 지역에 무소속 최경환 전 총리의 출마. 이게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염혜 행정관님. 경산에서의 지지도는 지금 당장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 선거 판세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에요. 예, 이분이 사면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면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예우의 차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면을 받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원래 자기 15년을 닦았던 지역구로 돌아가셔가지고 또 출마를 한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도 맞지 않고 선거 전략과도 괴리가 있는 그런 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이제 이 경산이 좀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지역구인 게 1988년에 13대 총선부터 16대 총선까지 4번 동안은 모두 초선이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인물이 계속 바뀌다가 17대 이제 국회부터 최경환 의원이 내리 4번을 하셨었는데 그만큼 이 경산 지역에서의 최경환 전 이 부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이제 영향력이 강하다.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기사들 찾아봐도 이분이 이제 지역 예산도 많이 끌어가고 SOC 사업도 막 따내고 이러면서 경산 지역에서 인기가 굉장히 크대요. 저는 아마 무소속으로 나오셔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이분의 선거가 이 전체 판세를 막 좌우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친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어떤 재건에는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경산 지역에서의 승산 가능성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게 국민의힘 혹은 지역 판세 전체적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물음표 정도로 두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